안녕하세요. 30대 분당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자랐어요. 물론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성격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사이 좋은 부모님 밑에 저 하나 외동딸을 낳고 부모님은 도란도란 살아가셨어요. 어려서 엄마는 남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디자이너였고 아빠도 통역을 하시는 외교관이었기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죠. 그래서 학창 시절엔 종종 친구들이 공주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를 정도로 부유하게 자랐답니다. 아빠와 엄마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갔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이국적인 엄마 얼굴에 아빠가 반해 쫓아다녔다고 했죠.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인꼬 부부처럼 저희 집은 늘 화목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를 제일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도 저희 집이 늘 자부심이 될 정도로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의 뒤를 이어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다행히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엄마조차도 기특해 여기셨죠. 우리 연희는 꼭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연희는 엄마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야 해.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나도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 거야. 그래. 우리 딸은 뭐든 잘할 거야. 엄마가 너 보는 맛에 산다 하죠.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기특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집도 부유하였지만 엄마 아빠도 늘 감정 표현에 솔직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밖에 나가면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들은 절 사랑스럽다고 칭찬했죠. 친구들은 늘 앞다투어 저와 놀려고 했고 솔직히 학창시절엔 또래 친구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남들이 앞다투어 저와 친해지려고 하는 통에 저 역시 학교 생활이 편하기도 하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희야, 오늘 너희 집 가서 우리 숙제하자. 그리고 끝나고 너희 집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어. 가자. 그래, 좋아. 이따가 그럼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자. 나도 요새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딱이네. 나도 오늘 가도 돼? 너 왜 진숙이하고만 놀아? 나랑도 놀아야지. 연희는 오늘 내가 찜이야. 나도 갈래.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어차피 다 같이 놀아야 재밌잖아. 그럼 끝나고 숙제도 하고 떡볶이도 먹는 거다. 이따 모여. 저는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으며 친구들도 우리 집을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어 했었죠. 전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어려서 여유롭게 자란 덕분에 성격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고요. 항상 일하는 엄마 아빠가 늘 옆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만은 조금도 없었죠. 그렇게 항상 행복할 것 같던 제 앞날에도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멋있고 커리어 우먼이었던 엄마가 난소한 판정으로 받으신 거지요. 다행히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라 사춘기는 지난 시절이었지만 늘 건강하고 밝았던 엄마에게 이런 암이란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저희 집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여보, 아니라고 말해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암에 걸린 거죠? 난 열심히 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우리 연이 잘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암이라뇨? 우리 연이 시집도 보내야 하고 내가 이렇게나 젊은데. 진정해. 그래도 치료법도 있다고 하고 아직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더 많다고 하니 당신 좀 마음 좀 추스러야겠소. 여성의 암 중에서도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이기에 저 역시도 암담했어요. 항상 옆에 있던 엄마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살았죠. 엄마는 난소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30% 정도 된다는 난소암 3기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제가 옆에서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슬퍼하는 엄마 곁에서 저 역시 웃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와 전 슬퍼하는 엄마 옆을 묵묵히 지키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엄마는 늘 제 걱정뿐이었죠. 우리 딸,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내가 아직 해줄 것도 많은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어떡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왜 미안해? 왜 그게 엄마 잘못인데? 엄마는 엄마 몸만 신경 써. 이제 일도 그만하고 좀 몸 좀 챙기란 말이야. 평생 우리 위해서 일만 하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하니까 병이 나지, 어? 이젠 엄마 몸 돌봐, 제발. 내 걱정은 그만하고 나도 곧 성인이야. 그래, 연희 말대로 이제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요, 제발. 이제 우리 걱정 그만하고 당신 하나만 신경 쓰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당신이랑 연희한테 민폐만 끼치면 안 되는데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 머리도 많이 빠지겠지? 엄마는 머리 빠져도 예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지금은 몸이 낫는 게 우선이잖아, 안 그래? 연희야, 엄마 너무 무서워. 그래도 우리 연희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기쁘게 축하해주고 엄마가 만든 옷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대학 가는 기념으로. 너무 미안해. 아픈 엄마라서.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엄마가 신경 써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제 아빠를 걱정하셨어요. 밥은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저의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중간에 엄마가 없다고 하면 우리 딸 어떡할까라는 걱정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일단 엄마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엄마 하나만을 신경 썼죠. 엄마는 다니던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철저히 암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빠는 그런 엄마만을 생각하며 옆에서 지켜주었죠. 엄마는 고통스러운 암 제거 수술이 끝이 나고 항암에 들어갔어요. 항암에 들어가자 급격히 기운이 노쇠하였고 그런 엄마를 지켜보다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엄마에게 제안을 하나 하였죠. 자기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혹시 나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는 게 어때? 아무래도 도시보단 몸 치유하는데 시골이 나을 것 같아.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엄마랑 아빠랑 시골 내려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고 하다 보면 엄마도 기운 차릴 수도 있고. 시골? 아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연희는 어쩌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시골에서 다니는 건 무리잖아. 나야 뭐 근처 학교 앞에서 자취해도 되는 거지, 엄마.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라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그래, 지금은 당신 몸만 생각할 때야. 당장 시골 쪽으로 집 알아볼게. 당신은 당신 몸만 신경 써. 알겠지?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시골에 집을 얻어 내려가셨죠. 아빠도 모든 일을 접고 엄마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내려가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았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하던 일을 다 접고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시작하셨죠. 주기적으로 햇빛도 받고 건강하게 키운 수확물로 식사를 하니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하던 디자이너의 일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상실감도 크셨죠. 옆에서 응원해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항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안색이 좋아졌어. 그럼 여기 시골이 엄마랑 잘 맞는지 밥도 잘 먹히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덕분에 너무 좋아. 다행이다. 엄마가 좋다고 느끼면 그게 최고지 뭐. 와, 이건 엄마랑 아빠가 수확한 무로 만든 석박지야? 진짜 너무 맛있다.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하던 일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진 기력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엄마는 실력이 있는데 뭘 그래. 언제든 다시 디자이너 할 수 있어. 난 엄마 믿어. 그냥 지금은 엄마 몸에만 신경 써. 알겠지?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시골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저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간간히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을 때 엄마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을 보여서 저도 걱정을 한시름 놓기 시작했죠. 조금씩 집안이 안정을 찾게 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다른 과 선배였지만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반해 사랑을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엄마 아빠는 깊은 축하와 함께 서울에 혼자 있는 저에게 마음 한 곳 의지할 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와 함께 대학 졸업도 같이 하게 되었죠. 졸업 축하해.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축하해. 삼성 UX 디자이너가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아주 멋져. 아니야. 오빠가 많이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그리고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 생각도 났고 내가 당연히 열심히 했어야지. 아,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했었나? 나도 한번 인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너무 놀라시려나? 아, 나중에. 엄마가 몸이 괜찮아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더 몸조리하고 천천히 소개해 줄게.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던 날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던 저로서는 만남을 뒤로 미뤘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먼 타지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저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았으니까요. 기회가 닿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입사를 발판 삼아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의 엄마도 완치 판정과 함께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고 엄마 아빠는 시골 생활에 완전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밭도 메고 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전 디자이너와 외교관이 아닌 시골에 있는 인심 좋은 농부였습니다. 아빠는 간간히 외주로 들어오는 번역 일도 하셨지만 주업은 농업이었죠. 그래도 밝은 엄마 아빠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좋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에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두 분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평일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엔 시골에 내려가 저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점점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남자친구는 결혼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결혼이란 얘기가 당황스럽진 않았죠. 결혼 얘기가 나올수록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전 먼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에그,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야?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이리 혼자 커서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완전히 결혼 얘기 오간 건 아니고 이제부터 오가기 시작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
엄마랑 아빠는 정말 찬성이지, 안 그래? 우리 딸이 얼마나 똑부러지면 그러겠어. 엄마는 내심 제가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너무 좋아하셨죠.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장에 절 먼저 보자고 하셨어요. 회사가 끝이 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보시자고 하시던지 허겁지겁 불이 나게 달려갔죠. 남자친구 부모님을 뵐 일식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해요. 한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앉아요. 그래요. 옷 입은 건 합격이네.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난 또 말 안 되는 사람이랑은 겸상 안 하거든. 순간 당황했어요. 전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소리인지 싶었죠. 일단 옷 입은 건 합격인데 만약 옷을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게 입었다면 바로 탈락이라는 소리인가 라고 들렸기 때문이에요. 첫 대화부터 느꼈다시피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머님의 경제력과 직업적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죠. 디자이너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워낙 패션 센스, 가방 하나부터 소품 고르는 것까지 전부 예민해서 말이야. 네, 오늘 하고 온 룩도 너무 우아하세요. 제가 의상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저도 센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아유, 그래요? 우리 말 좀 통할 것 같네. 아니 뭐, 우리 한수한테 들었다시피 나는 이화여대 교수예요. 아무래도 내 직업이 직업인지라 좀 고품격 인사들도 많이 만나잖아. 그래서 난 같이 다닐 때 혹시라도 좀 부끄럽게 하고 온다거나 하면 딱 질색이거든. 아, 엄마가 너무 외모에 대한 강박이랑 옷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서 그래요. 요즘 누가 그렇게 외형에 신경 쓴다고. 어머, 얘 좀 봐. 무조건 우아해야지. 우리 나이 때는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패션을 좋아하는 만큼 나는 아주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해요. 그 지적이고 우아하고 멋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디자이너 만난다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말은 편하게 할게요.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엄마, 그런 얘긴 뭐하러 물어봐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만 중요하면 됐지,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셔놓고. 이렇게 훌륭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딸을 낳아주신 분들을 내가 몰라서야 되겠어? 보면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지적이잖아. 난 아무래도 격이 맞는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식에 하객들이 오면 좀 꾸질꾸질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놀랐어요. 저렇게 면전에 대고 첫 만남의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저 강박이 특이하다 싶었죠.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자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에도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면전에 대고 또박또박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고요. 아,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귀농하신 지는 거의 8, 9년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신 지는 8년 정도 되셨어요. 농사라고 했니? 아,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시골 촌뜨기라는 거야? 어머, 손 떨려라. 어떻게 양심 없이 근데 우리 집에 뻔뻔하게 인사를 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참나. 얘 한수야.
엄마는 이만 일어나마.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구나.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머님 직업이 교수님인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비교할 게 되나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머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건 어머님 같으시네요. 지금 매신 스카프 굉장히 답답해 보이세요. 목도 짧아 보이시고요. 이런 걸 가지고 센스라고 하죠? 소품 하나하나 활용하는 거.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 저 본데 없이 말하고 가는 것 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농부한테 뭘 배웠겠어? 어머, 무서워. 저 눈빛 변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시골 촌뜨기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아우, 교양 없어. 여보, 봤죠? 나 진짜 놀래서 심장이 펄렁거려요. 아, 그만해요. 첫 만남에 무례하게. 아유, 창피해서 이거야, 원. 한수야, 얼른 쫓아나가 보거라. 아가씨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 대놓고 싫다고 표시한 분과는 저조차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저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기 시작했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욕되게 했다는 생각에 저도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퍼붓기 시작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무식하셔? 나 진짜 너무 황당스러운 거 알아?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거야. 미안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자신이 없어. 귀농해서 농사 짓는 게 뭐가 그렇게 격이 안 맞는다고. 참, 어이가 없네. 엄마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 시골에서 자라셔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거라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 되게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분이셔. 어? 제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나 진짜 속상하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제발. 미안한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얘기 진작 해주지 그랬어. 그럼 이 자리 안 나왔을 거야. 그럼 나 갈게. 딱 잘라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죠. 전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부모 될 자리가 글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멈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전화로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때 보던 교양 없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무슨 이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 한수 엄마예요.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해해주고 내가 오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 예약해 놓을 테니 식사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 오늘 시간 되니? 네, 시간은 되는데. 네, 거기 알아요. 네, 그럼 일 끝나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일 끝날 때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어머님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로 저를 반겨주셨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떨떨해하며 자리에 앉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일단 우리 한수가 연희 너를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생각을 달리 해봤어.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킨 게 맞는 것 같고 내 발언은 없던 걸로 해주겠니? 내가 경솔했어.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마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없던 말이 되나요? 저도 그때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수 씨는 제가 설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격에 맞는 며느리 들이셔야죠. 그리고 산원댁 직업도 보셔야 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안 맞을 것 같네요. 내가 미안하대도 어떻게 하면 화풀 내? 어? 그때는 내가 아무래도 기강 좀 잡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계속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죠. 마음은 안 그러신 분인데 그럼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고 저는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죠.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면 믿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도 구하러 다녔죠. 저희 엄마 아빠는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미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은 여유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 하나 시집 보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시댁과는 마찰이 없어 그때 빚은 갈등이 깨끗이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저의 결혼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 그저 조심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하고 앉아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뒤이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등장하였죠. 그리고 저희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 오셨어요? 엄마, 아빠, 한수 씨. 그리고 한수 씨네 부모님들이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얼른 앉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연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한수군도 그렇고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온다고 온 건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앉으시죠, 그럼. 아유, 당신은 이 정도도 빨리 온 거지 뭘 그래요. 여기서 거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런 거 양해 안 해주실까 봐. 처음 뵙겠습니다. 전 한수 모친이고요. 이화여대 교수예요. 교수 아시죠?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 놀라셨을래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교수라며 언급하시고 엄마에게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디자이너를 하며 고위계층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셨고 고위계층 사람들의 옷이며 신발, 구두, 가방, 지갑 모두 다 디자인해 주시는 그런 유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길을 눌러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기농을 하셨어도 역시 한번 카리스마는 영원한 카리스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아, 이 쎄한 느낌은 뭐지? 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패션 센스 좋으시네요. 연희 말대로 옷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아, 제 직업 듣고 놀라셨나요? 약간 주눅 같은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주변에서 교수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애들로 맺어진 인연 어쩌겠나요? 아, 제 여동생이 교수거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이화여대 교수인데 크게 놀랍지는 않네요.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은 아니셨기에 이를 갈고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아하게 엄마는 계속 어머님을 매기셨죠. 어머님은 엄마가 조곤조곤 대답을 하자 크게 불쾌하였는지 엄마 아빠의 농업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천민들 대하는 것처럼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농업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나요? 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당신 아버님이 농사꾼이셨는데 뭘 본 적이 없어?
참나, 이 사람도. 그만해요. 그리고 조용히 밥 좀 먹지, 어? 중간중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언행이 불편하셨는지 어머님을 제지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농업이 왜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뭐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이 좋으니까 시골에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격적이시네요. 어머, 이래서 내가 애초에 이러니까 농사는 안 된다고 한 거야, 알겠니? 한수야, 너 지금 봤지?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사돈끼리 대화가 돼야지. 이거 대화도 안 되다니. 수준 딸려서 정말. 여보, 일어나요. 한수야, 일어나. 두고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죠. 저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마음을 돌렸더니 상견례장에서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이 아니시기에 망정이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쏟아내자 엄마는 크게 웃으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남자친구 어머니도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빨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카드 지갑을 뒤집으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갑 제가 만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백도 그렇고 스카프며 다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네요. 어차피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는 미씨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거니까 뭐. 제가 디자이너 하율이에요. 예명이죠. 몸이 안 좋아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 겸 취미 삼아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주제 파악 못하고 배운 척 고고한 척이야? 이보세요. 당신네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안 보내. 그리고 저희 남편은 외교관이었어, 알아? 딸아이한테 듣기로는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과거를 숨기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꼴을 보니 아주 우습군. 나를 깔보고 싶은데 모든 옷과 가방, 지갑이 다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라니 아주 꼴 좋다 정말.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거울 좀 봐. 거치장만 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란 말이야. 제 엄마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죠. 거의 상견례장은 싸늘한 만남이 되었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엄마의 힘을 등에 업고 저도 한마디 했죠. 아주 그 집을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아니, 하율이라고요? 당신이? 아니, 믿기지가 않아. 저런 시골 촌뜨기들이. 아니, 한수야, 너는 왜 이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외부 디자인들도 해주고 있는데 참 꼴도 우스워라. 당신 내가 어떤 사람들만 상대했는지 알긴 아는 거야? 알구나 까불어야지. 어디 교수나 불행이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깔보길. 그래도 다행이다. 결혼하고 인성을 알았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니?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절대 못 주지.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농사일이라고 무시하다가 그렇게 빌고 빌었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천성 나오지? 깔보려면 그 옷이나 벗고 깔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참나, 어줍잖은 지식으로 나대지 마쇼. 이 말을 남기고 저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떠나자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그릇들을 깨부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릇들을 깨는 과정에서 피도 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죠. 아주 피바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이 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 또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 집안은 비는 게 특기인지 아주 고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리고 엄마가 그 하율 선생님 오래된 팬이래. 갑자기 은퇴하셔서 궁금했는데 오죽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디자이너 제품이겠어. 제발. 그냥 우리 엄마 무식하다고 생각해. 미안한데 다신 안 봐 너도. 네 엄마를 원망해. 끊을게.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려면 엄마 교육부터 시켜야겠더라. 그럼 안녕. 이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고 저희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무식한 집에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빠도 화를 참느라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도 안 아프고 미련도 없어졌어요. 저희에게 아픔이자 상처인 엄마의 난소함으로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인간들과는 말도 섞기 싫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차츰차츰 다시 복귀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도 회사에 아직까지 몸담고 있지만 엄마에게 일을 배워 패션으로 변화를 줘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일엔 설렘이 따르는 법이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자존감 높게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눈앞에서 모든 걸 지켜봤는데요. 그 끝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현재 시모의 건강 문제로 꽤 오랜 기간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위암을 앓고 계셨던 시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와 함께한 추억들이 떠올라 오열을 했어요. 시모의 모습을 지켜본 남편 또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옆에서 시모의 건강을 같이 챙겨줬던 남편이 사실은 모든 행동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저와 시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 하루라도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시모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갈 때마다 더욱더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시모는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시모와 저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걸 터뜨리게 되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모의 곁에서 항상 간병을 해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과 15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모가 저를 항상 친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 또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항상 최선을 다해 왔었죠. 시모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부터 항상 외로워하셔서 제가 옆에서 자주 챙겨드리며 허전해 하시는 공간을 대신 채워드렸고 시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충격에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제가 결혼 초에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10년 가까이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죠.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시모의 우울증은 없어졌고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셔서 앞으로 좋은 날만 있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위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셨는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자 이번엔 반대로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워낙 늦게 암을 발견하게 되면서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서둘러 큰 병원으로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며 시모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남편은 저 몰래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입원을 하시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챙겨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오래간만에 단둘이 시간 좀 보내면서 저녁 한 끼 같이 하려고 피부과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로비에 들어오는 순간 카운터에 있던 실장님이 갑자기 저를 막아서며 진료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길래 당황한 얼굴로 안에 환자가 있냐고 물어보니 상담 중이라면서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길래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실장님의 얼굴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걸 직감한 저는 제 팔을 잡고 있던 실장님을 뿌리치며 진료실의 문을 활짝 열려는 순간 실장님이 뒤에서 저를 강하게 붙잡았고 진료실에서 들려오는 한 여자의 목소리와 남편이 주고받는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하자 실장님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까 전화해봤는데 안 사람이 오늘은 집에 우리 엄마 간병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네. 오래간만에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하루빨리 당신 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집 이제 내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내가 오빠 안 사람 눈치 봐가면서 몰래 들어가야 돼? 우리 관계 그냥 말하면 안 돼? 오빠가 돈 많이 버니까 위자료도 전부 주면 되잖아.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우리 엄마 간병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한테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야.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게 알아서 손에 쥐어질 텐데 그거 못 기다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우리 가인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네. 성격이 이렇게 급해서야 되겠어? 거의 다 왔으니까 잠깐 숨 돌린다 생각하고 최대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임신 초기라 항상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 알지? 오늘은 더 이상 상담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일찍 퇴근할까?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오빠랑 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오빠 안 사람은 불임이라 아이도 못 가진다며? 어떻게 골라도 그런 여자를 골랐어? 대를 이어줄 아이를 만들 수 없으면 바로 내쳐버렸어야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있다곤 하지만 오빠 나이도 생각해야 된다고. 나도 불임이라는 말 들었을 때 솔직히 바로 버리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아끼셔서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마 고아라서 그럴 거야. 엄마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갔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 아마 동정심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가 우울증이 오셨잖아. 내가 일을 하면서 살펴드릴 수 없으니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
내 속도 말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엄마가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이혼하려 했는데 이번엔 엄마가 위암이란다.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냥 데리고 있어야지. 나는 우리 가인이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옆에 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찬 뒤 가인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하여튼 지금은 안 사람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일 시끄럽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자기도 최대한 조심하고 뱃속에 우리 아이만 생각해. 어차피 암이면 오래 못 살아. 온몸에 전이가 됐다던데. 그럼 길어야 1, 2년이야. 일단 우리 가인이가 살 집부터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만 바라봐 줄 거라 믿고 있었던 남편의 이중적인 성격을 진료실 앞에서 듣게 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전부 무너져 내려 버렸고 저를 배신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진료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저를 부축해 주던 실장님이 지금은 안 된다면서 고개를 흔들며 저를 상담실로 급하게 데리고 갔어요. 저와 거의 10년을 알고 지낸 실장님은 되려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남편이 진료실에서 상간녀와 밖으로 나왔고 저는 문틈 사이로 그 상간녀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죠. 저보다 10살 정도는 어려 보일 정도로 상당히 젊은 여자였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 초기라는 말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제가 시모 옆에서 간병이 들이는 동안 남편은 저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고 저희 둘만의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실장님이 왜 저를 데리고 상담실로 들어왔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거물을 만들어놔야 했어요. 그동안 저를 속여왔던 것처럼 저 또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모른 척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준비해야만 했었죠. 실장님은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를 병원에 데리고 드나들었던 모든 장면과 그리고 병원 직원들 몰래 접촉을 했던 장면이 담긴 CCTV를 저에게 챙겨주며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만큼 돌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줬던 이유는 전에 결혼을 했지만 실장님의 전 남편도 바람을 피워서 이혼의 아픔을 겪었었는데 증거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걸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상담실로 데려온 거였어요. 준비 없이 무작정 현장을 잡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되레 제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실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남편이 그동안 어떤 짓을 저지르며 살아왔는지 CCTV에 찍혀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 계신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한테 받게 된 배신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게 되었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자
이런 제 모습을 보신 시모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들고 있던 핸드폰에 남편이 저 몰래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찍혀있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보게 되신 시모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저를 안아주셨고 시모가 위로를 해주시는 한마디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것. 우리 집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놈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감히 바람을 피우다니. 다 내 잘못이다. 엄마로서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앞으로 내가 모든 걸 책임지도록 하마.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다오. 네가 받은 상처들 몇 배로 돌려주마. 나 또한 어렸을 적에 두 부모가 내 눈앞에서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었고 두 분은 내가 짐처럼 느껴졌는지 자식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리셨었다. 그 아픔이 이 나이 먹도록 항상 마음 한편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지. 그런데 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너한테 너무 면목 없고 미안하구나. 시모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본인 잘못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면서 안아주셨어요. 앞으로 모든 건 시모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시모 또한 자기 아들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애초부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남편이 저를 쉽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료실에서 저에 대해 상간녀에게 말을 했을 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에 아이까지 가질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모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오셔서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항상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남편은 시모가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죠. 그날 이후 시모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요. 항상 어딘가에 전화를 하셨고 변호사를 불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시길래 무슨 서류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전 재산이신데 이걸 왜 저한테... 이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변호사도 자주 다녀가고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 것 같니?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 전에 신변 정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는 것뿐이야. 네가 그동안 내 옆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 내 아들놈 손에 들어가봤자 상간녀랑 둘이 나눠 먹겠지. 너는 그걸 바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고민하지 말고 도장 찍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너도 행복할 자격 충분히 있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아들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고 편하게 눈을 감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서 그놈이 내 눈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장을 찍어야 해. 그래야 후에 네가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가 있다. 당연히 네가 받을 자격이 되니까 주는 거야. 내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5년이라더라. 내가 너한테 증여한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고 그놈이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기간이 5년이란다. 그 전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게 변호사 준비까지 전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건물에서 병원을 차린 그놈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니? 5년 뒤면 그 건물은 법적으로 내 아들이 절대 건들 수 없게 되니까 그때까지 나도 최대한 버티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가 되는 거다. 나중에 네가 우위를 선점했을 때 너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시모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움직이셨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병원 일을 하고 있는 80억짜리 복합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고 시모는 법적 분쟁에서 제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주 가끔 잠깐 얼굴을 비추고 다시 돌아갔었죠. 저에게는 고생이 많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남편은 시모가 언제쯤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80억 건물이 남편의 소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미 저에게 증여가 된 것도 모른 채 남편은 그날을 상상하고 있었는지 병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악착같이 버티셨고 남편이 저 몰래 상간녀와 바람 피우는 모든 일상들을 전부 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시모가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셔서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악착같이 버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되자 결국 속마음이 겉으로 표현이 되어 버렸고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처음으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미련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길래 악착같이 버티시려 하냐고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너무 지친다고요. 이 사람이 엄마 간병해 드린 지가 벌써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1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데 버티고 계신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엄마가 가진 재산이 저한테 넘어오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는 게 있어요? 속마음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사과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과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거라. 그게 엄마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 엄마 뭐라고 하시는 거냐? 세상 떠날 때 되셨는데 버티고 계시니까
헛것까지 보이시나 보다. 아유, 속 터져. 그냥 편하게 눈 감으시면 되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구냐? 의사가 이번 달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 1년은 더 사실 것 같다. 정말 징하다 징해. 이제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어머님이 방금 사과하라고 하셨잖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러시지 않겠어? 내가 잘못을 했다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나처럼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없어. 병든 우리 엄마 옆에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당신까지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신도 하루빨리 우리 엄마가 세상 떠나길 빌라고. 시모는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미 시모가 한계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시려 하시는 건 오로지 저를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힘겨워하시는 시모의 손을 잡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신 시모는 5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셨고 저에게 증여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남편은 법적 상속 재산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신 시모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며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가주길 바라셨어요. 저희가 남편의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실장님이 나오셔서 난감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진료실 안에 남편과 상간녀가 있다며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타고 계신 휠체어를 끌며 진료실로 향했고 문 앞에 멈추는 순간 상간녀와 남편이 서로 다투고 있었는지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1, 2년이면 된다고 해놓고 벌써 5년이나 지났잖아. 차라리 그냥 이혼 소송으로 끝내고 위자료 줘버리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우리 엄마 곧 세상 떠나시는데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해드렸다가 내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 알게 되면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기부해버리면 어떡해? 이 건물 소유가 우리 엄마로 되어 있는 거 몰라?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면 한 달을 못 참아? 이제 다 왔어. 정말 끝났다니까. 아이도 다시 가지면 되잖아. 유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건강해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럴수록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거 몰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꼴값들을 떨고 있네. 당신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몇 번이나 어머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어머님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오셨겠어. 엄마.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당신이 어디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자리부터 옮길까? 너한테 몇 번이나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뒤는 돌아보려 하지 않더구나.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너한테 더는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왔다. 이 건물 우리 며느리한테 증여했고 법적으로 너한테는 어떠한 소유권도 없으니 이제 며느리 건물에서 나가도록 해라. 엄마가 항상 너한테 뭐라고 그랬지? 한 번 꾸린 가정 절대로 놓지 말라고 했잖아.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너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저런 저급한 여자랑 바람을 피워? 그런 너한테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니? 지금까지 정신력으로 이 약 물고 버틴 이유도 다 너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였다. 오늘 이 시간부로 며느리를 위해 이혼 전담 변호사들이 너를 상대할 거다. 증거는 5년 동안 차고 넘치게 모았으니까 아마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다.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내가 널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만드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과 상간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선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80억이나 되는 건물이 제 소유가 됐다는 걸 남편은 믿을 수 없었는지 시모에게 소리치며 당장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병원에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버티실 때까지 버티셨는지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되셨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엄마가 눈을 감았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건물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고, 저는 그런 쓰레기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시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려는데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곤 저에게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면서 분노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참았던 만큼 화가 났던 터라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보던 상간녀가 누구 뺨을 때리냐고 화를 내길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실장님은 119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바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몸싸움을 겪게 하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가 모든 게 끝이 났다고 갑자기 남편의 뺨을 올려 쳤는데, 남편도 이미 앞뒤 안 가릴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려 상간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서로에게 돌아섰고 둘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상간녀가 남편을 강하게 밀치는 순간 바닥에 엎질러진 물에 발이 미끄러졌는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힌 뒤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뒹굴던 남편의 얼굴에 피가 흘렀고, 그 사이 구급차가 와서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뒤이어온 경찰들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갔고, 상간녀는 주저앉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고, 남편은 눈을 심하게 다쳐 수술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시모와 마지막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힘들게 버텨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수술을 했지만 결국 실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시모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혼 전담 변호사들을 꾸려주신 덕분에 남편한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만하게 승소할 수가 있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또한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피부과 의사로서 처치 수술이 어려워 의사 생활의 행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상간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버렸고 그제서야 저한테 매달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가 너무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나셨고
저 또한 그동안 받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이 된 상태입니다. 남편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자신을 밀어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어 싸움 중이죠. 평생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시모가 떠난 뒤 혼자 남겨진 남편이 저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컸을지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제 곁을 떠난 시모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거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는데요. 이번에 저에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때가 아마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한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로 찍어준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한 여자가 저와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으니 불쾌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저와 결혼을 했던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고 열을 올리면서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의 당당한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핸드폰을 저에게 들이밀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이혼하라고 하는지 이제 대충 이해되죠? 영철 씨는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왜 그쪽이랑 결혼했는지 알아요? 집안이 잘 사니까 벗겨먹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생겼다면서 잘 만나고 있던 저를 걷어차버리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놓칠 수 없거든요. 그쪽을 먼저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를 먼저 만났던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보다 제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갑자기 잠적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저를 계속 피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회사로 찾아가니 갑자기 결혼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는 현재 그쪽이 영철 씨랑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좋게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누구나 과거는 존재하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그쪽과 이미 정리를 했고 저와의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사진은 이제 그만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남의 가정을 깨려고 접근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테니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영철 씨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웬만하면 그쪽이 영철 씨랑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생각 잘 해보세요. 저와 처음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여자는 저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핸드폰 속에 보인 사진은 서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던 사진이었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상태였지만 그 여자 앞에서 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짧게 끝내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이미 결혼한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카페에서 먼저 나가려는 저를 보며 그 여자는 오랜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거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카페에서 나왔던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남편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만 했었죠.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 주었고 미리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과거가 깨끗해 보였던 사람이 저를 보며 웃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저를 보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남편은 걱정된다는 얼굴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온몸을 떨고 있잖아. 몸살기가 있나? 일단 현관 앞에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거나 내가 지금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아? 그 여자 누구야? 당신이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 누구냐고.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오늘따라 당신 너무 이상한데?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다고. 끝까지 모른 척 연기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몇 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던 여자한테 오늘 전화가 왔더라.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당신 회사 앞에 찾아갔었다며.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핸드폰을 뒤져서 내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회사에 회식이 잡혀서 좀 늦을 거라고 했었지? 그럼 그때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거야? 늦은 새벽 시간대까지? 아니야. 궁금하면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 바꿔줄까? 그때 정말 회식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여진이랑은 이미 진작 끝난 사이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그때 정말 짧게 만났었던 거고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어. 당신 만나기 전에
이미 관계 정리가 되어 있었고 헤어진 상태였다고. 그런데 계속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여? 정신 나갔다고 신혼에 이중 생활 하겠어? 그 여자 이름이 여진이었어? 둘 사이가 엄청 애틋했었나 봐. 나한테 당신이랑 좋았던 과거에 대해 전부 숨김없이 얘기하던데 나도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하기야, 당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하나 안 만나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하기 한 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다는데 당신은 그 여자랑 헤어진 지 한참 됐다고 하네?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걸까? 분명 당신도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믿음이 가지 않거든? 우리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관계로 이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당신 말도 못 믿겠어. 나는 저녁 생각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먹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연녀가 했던 말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걸 신뢰할 수도 없었고 결혼 한 달 만에 이런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당연히 남편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했었지만 내연녀가 보여줬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창피스러워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몸살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연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저를 선택했다는 그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제가 받고 있던 스트레스가 저를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걸 짜증으로 받아치게 되었어요. 신뢰가 깨져버리니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 남편과 친정집에 잠깐 들리게 됐었는데 그때가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를 친정으로 부르셨던 거였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평소 같으면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았겠지만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억지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속일 수는 없었는지 단번에 제 얼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엄마는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남편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면서 풀어나가려 했지만 아직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터라 제 고민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상당히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길래 아빠가 누구시냐고 불편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을 밀치고 들어온 사람이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넘어진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내쫓으려 했지만 이미 내연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저를 노려보면서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화가 나서 직접 해결하려고 찾아왔다며 무작정 거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남편과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지만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랐었고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본인 입으로 설명하기가 싫었던 거죠. 내연녀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최대한 빨리 영철 씨랑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했었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너랑 나는 이미 진작에 끝난 사이라고. 남의 가정 파투 내지 말고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해도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 꼴은 내가 볼 수 없지. 당장 이혼해.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나랑 함께 했던 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송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 여자는 또 누구야? 김서방, 자넨 내 딸 몰래 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당장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진작에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저 여자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전부 믿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미련을 줬으니까 저 여자가 우리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해서 우리 관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나는 당신 말곤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 없다니까. 더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할게.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보여준 건 전부 진심이었다고. 나 만날 때도 끝까지 거짓말만 하더니 어떻게 결혼한 사람한테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알려줄게. 결국 그쪽은 영철 씨랑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뭔지는 대충 알지? 내 뱃속에 영철 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임신 7주라고 하던데? 이 말이 뭐를 의미할까? 그쪽을 만나면서도 나와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이런 쓰레기랑 계속 살 거야? 좋게 얘기했을 때 이혼했어야지. 서로 못 볼 걸 보게 됐잖아.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랑 진작에 헤어졌고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 여자가 지금 저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모두 꾸며낸 얘기라고요. 저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당신 정말 끝을 봐야 정신 차릴래? 나 아니면 다른 여자는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지? 이건 끝까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내연녀는 가방에서 정체 모를 검은색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더니 내연녀와 남편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희 가족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연녀와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진짜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이밖에 안 됐어? 함께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랑 왜 다시 시작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이제 제발 그만 나를 놔줘.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나는 너한테 만족을 못한다니까. 영철 씨, 정말 웃긴다. 얼마 전에 나랑 만났을 때 그 여자한테 회사에 회식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나는 영철 씨한테 뭔데? 그냥 잠깐 즐기는 놀잇감인 거야? 결혼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나랑 호텔은 왜 간 건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잖아.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저런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알아? 재력 있는 집안에서 대우받으며 살고 있는데 네가 계속 나한테 매달리니까 하도 불쌍해서 한번 잠자리를 가져준 거고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너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과 알고 지낸 사이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게 쉬웠는 줄 알아? 너랑 중간에 잠깐 만났던 건 그냥 회포를 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네가 지금의 결혼 생활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혼시키게 만들 거고 결국 너는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녹음기를 통해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명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와 다르게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닌 저희 집안의 재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부모님 앞으로 다가가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서류 봉투를 뒤집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 버렸고 그 안에서는 저에게 보여줬던 내연녀와 남편과의 과거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는지
혈압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내연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연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부모님께서도 죄송하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지만 결론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에 담아둔 채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제 마음도 무뎌지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현재의 남편과 잘 살아오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 결혼 때문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이미 시댁에서 한 차례 인사까지 드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워낙 바쁘게 살아서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견례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잡은 뒤 저희도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재수 씨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지만 상견례 때 보라며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상견례 장소에 먼저 참석하게 되었고 잠시 뒤 예비 동서 집안 식구들이 저희 가족들을 보며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도 제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는지 움찔거리면서 걸음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회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죠. 5년 만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난 내연녀와 마주했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저희 시부모님께 어색한 미소를 띠며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일단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연녀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어이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정말 오래간만이죠? 아휴, 저희가 인연이기는 한가 봐요.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갔을 때 형님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잖아요. 과거에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잊었는데 형님도 전부 잊었죠? 언제 봤다고 형님이죠? 그쪽은 벌써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걸요. 그때 우리 집에서 진상 부리고 난리 쳤었잖아요.
우리는 동서지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도련님한테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게끔 놔두고 싶지 않아요. 아이도 있잖아요. 저 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 보여줬던 거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사람이랑 형님을 이혼시키게 만들려고 제가 전부 꾸민 거예요. 그 사람이 끝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매달리긴 했었는데 막상 제 거가 되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내쳐버렸어요. 저 잘했죠? 뭐라고요? 그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바닥인 것 같네요. 우리 도련님이 검사인 건 알죠? 어디까지 숨기고 도련님을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쪽 부모님은 분명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모른 척 하는 건가요? 5년 전에 법정에서도 큰 난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검사 사이가 욕심이 나기는 하나 봐요. 형님, 과거의 일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저랑 좋은 동서관계로 앞으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형님은 해외에 살아서 웬만해서는 한국에 올 일도 없다면서요. 그럼 결혼식 때 말고는 얼굴 마주할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제가 시부모님 잘 모시고 막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검사 남편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제 과거가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 과거의 일들은 눈 감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리 제가 한국에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 집안에 그쪽 집안 사람들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제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험한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거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주 우습지? 먼저 결혼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가 결혼 못하면 그쪽은 무사할 것 같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다시 확 까발려 버릴까? 어차피 나도 그쪽 과거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 한번 털어버리면 좋게 끝날 수는 없을 거라고.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는구만. 하기야, 5년 전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걔 진상을 부렸었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오늘이 끝이야. 저는 그 여자가 저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인 시동생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서 곧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급하게 퀵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연녀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퀵이 올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퀵이 도착해 서류 봉투를 건네 받았어요. 제가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시모는 저에게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며 어디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테이블 밑으로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눈빛으로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 보시라고 손짓으로 말씀드렸고, 시모는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시는 순간 화들짝 놀라시더니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공중으로 던져 버리셨어요. 테이블 위로 떨어진 수십 장의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양가 집안 식구들은 내연녀와 전남편의 사진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에게 던졌던 녹음기가 법적으로 혹시 다시 필요하게 될까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양가 집안이 놀란 상태에서 제가 내연녀가 전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틀어주었고, 얼마나 개차반인지 내연녀의 실체를 모조리 밝혀버렸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테이블 위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솔직히 털어놨어요.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여자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설명드렸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셨고, 결혼식장까지 미리 전부 다 잡아놓았던 상태인지라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신 뒤 상견례 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고, 저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어 버렸어요. 본 성격이 나온 내연녀의 모습을 본 시동생은 무력을 행사한 내연녀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분노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내연녀의 집안 식구들은 끝내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시댁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내연녀 쪽에서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었죠. 사람 앞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5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내연녀가 저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고 보니 5년 전에 이혼했던 전남편이 내연녀와 최근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동생과 결혼했어도 내연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었는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또다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경찰분들한테 넘겨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도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큰일을 막았으니 앞으론 저희 집안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끊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